오늘은 힐링 알고리즘 바로잡기의 저자이신 조준호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의 마음 편한 요양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준호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존경하는 이런 우리 웅달님이 운영하시는 웅달 책방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단 이야기하는 건강 내용들이 실제로 현대의학을 부정하거나 폄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현대의학에 있어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빈틈을 좀 메꾸기 위한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편하게 부드럽게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처음 시작은 서울 영등포의 지역에서 이제 귀, 코, 목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난치병 환자들과 고군분투 중입니다. 근데 이제 난치병 하면 되게 뭐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뭐 생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다루기 어려운 질병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암,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려운 질병이죠. 그 암이 25명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25명 중에 한 명이 현재 암 유병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쑤시고 저린데 원인이 나오지 않는 이 만성 통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뭐 속이 부글거리고 뭐 장 누수에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소화불량 등등 해결되지 않는 만성 장질환들, 그리고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 피로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만, 뭐 죽어야 살이 빠진다고 하죠. 비만, 그리고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도 우리가 굉장히 다루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죠. 뭐 불안, 뭐 우울, 뭐 공황, 이런 부분들도 약으로 조절되지도 않고 뭐 행동치료도 조절되지 않는 굉장히 난치성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만나보다 보면 대부분은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왜? 아무도 이해해 주질 못하거든요. 그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내뱉고 싶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이라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 이상이라도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대학병원을 가봐도 검사상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수치상으로는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그런 이야기를 다른 분에게 나의 힘든 이야기를 하면, 야, 너는 건강염려증이야, 꾀병 부리지 마, 이렇게 매도당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부분 한 가지 증상만 있으신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 갔다가 또 전 병원 갔다가 하루 종일 병원을 다니시거나, 또 해결이 안 되니까 뭐 한의원 갔다가, 아니면 뭐 접거론을 갔다가, 뭐 아니면 뭐 대체의학을 좀 갔다가, 정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원에도 이런 환자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또 하루하루가 매일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과 인연이 돼서 만나서 지금 현재는 그분들과 매일 웃고 웃으면서 건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단언컨대 실제 제 경험은 일천하지만 우리 환자와 그리고 의료진이 방향성을 잘 잡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결국 지속 가능한 건강이라는, 행복이라는 그런 우리의 목표점을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환자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건강 관련한 이슈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 네. 실제 그 뒤에 보니까 그 환자분들의 후기가 네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병원들을 다니고 네.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들도 호소하고 했지만 네네. 어디 한 군데서 이렇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었는데 네. 정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네.
네. 아, 그러면 우선 이게 책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지금 궁금한 게, 네. 이비인후과 하면은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둘러둘러 알기로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분야로 알고 있거든요. 의사분들이 네. 지망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네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난치병 쪽으로 가셨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뭐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계기랄 거는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라는 의사들은 과정을 겪잖아요. 네. 근데 인턴 레지던트라는 과정은 너무 바쁩니다, 실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밀려드는 환자들 처리하느라고 이 고민할 새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군의관을 제가 들어가게 됐죠. 이제 레지던트가 끝나고. 이제 저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또 젊은 또 남자 친구들이잖아요. 또 별로 아픈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현대의학이 과연 정답일까? 이제 이런 고민이 된 거죠. 자, 알레르기 비염이다. 그러면 그냥 그전엔 생각 없이 뭐 비염약 주고 뭐 좀 심하면 뭐 스테로이드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하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 그 흔한 뭐 축농증이나 어떤 중이염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항생제 쓰고 이걸로 안 들으면 또 항생제를 복합으로 쓰고 이래도 안 되면 수술하세요. 이제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축농증에 걸리고 뭐 중이염에 걸리고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약을 먹지 않아서 수술을 받지 않아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또 수술을 한다고 이게 완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은. 그런데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재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또 다른 뭐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기능의학이라는 걸 만나게 됐어요. 기능의학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생소하다고 여기실 수 있어요.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의 차이는 이제 현대의학은 질병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너 고혈압이야? 그럼 고혈압약. 당뇨야? 그럼 당뇨약.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현대의학적인 접근 방법이고 기능의학적인 접근 방법은 질병 이전의 상태.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미병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 질병이 발생되는 더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기능의학적인 방식이에요.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위에 이제 전구가 많이 켜져 있는데요. 이 전구가 하나 이렇게 나갔다고 해볼게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구를 새로 사다가 한번 갈아보겠죠? 이런 방식이 이제 현대의학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기능의학적으로는 전구가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어떤 배선의 문제는 있지 않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어떤 배전반이라든지 뭐 두꺼비집 이런 데는 문제는 있지 않을까까지 바라보는 방식이 이제 기능의학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두꺼비집에 고장이 나가지고 전구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 전구만 계속 갈아보고 또 새거운 걸 갈아보고 해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난치병이 되는 거예요. 네, 전구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놓치게 되고, 즉 주변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능의학이 되는데, 기능의학의 역사를 보면 기능의학은 이제 1920년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능의학을 이제 다른 말로는 분자 교정의학이라고 하는데, 자, 분자 이야기 들어가니까 화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대사 자체를 화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체의 생존이나 이런 것들을, 세포들을. 그래서 화학적으로 균형을 맞추면 이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양소라고 생각하는 비타민, 뭐 미네랄, 뭐 호르몬제, 효소 이런 것을 조합해서 사용해서 그 사람을 균형감 있게 맞추려는 게 이제 분자 교정 의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제 영양의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건강 서적들이 대부분 이런 영양의학, 기능의학을 베이스로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증상, 이런 어떤 질병에는 이런 영양제, 뭐 이런 영양소가 도움이 되니까 드세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상태예요, 뭐 고혈압이에요, 그럼 이런 식단법을 하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양의학, 그게 단순 기능의학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학문들을 너무 새롭고 너무 신선하다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제를 안 먹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 근데 그건 아닐 거예요.
실제로 영양제를 먹어서 내가 증상이 좋아진다고 해도 그럼 영양제를 안 먹을 때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약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와 영양제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그냥 비슷하네요. 비슷한 거게 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은 내가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를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영양제를 먹은다고 해서 그것도 나한테 흡수가 될 것인가? 똑같이? 이런 이제 의문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고민하다 보니까 그럼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럼 기본은 과연 뭘까? 자, 우리 몸에는 실제로 항상성이라는 정상으로 되돌려 가려는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탄력 회복성이라는 회복시키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항상성과 회복성이 무너지면서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항상성을 맞추려면, 회복력을 맞추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가? 제 생각에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내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니 빨리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 이런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보내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망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신경과 혈관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경이 정체가 뭐냐? 자율신경이고 그 자율신경이 또 혈관을 조율하고 있고 그러면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서 우리 몸을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려면 자율신경의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치료법들이 이제 단순 기능의학이 아니라 자율신경 기능의학.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단순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파고든 네. 거네요. 그러면 이 자율신경이 핵심이 되는 건가요? 핵심입니다. 네. 그거는 또 신체에서 갖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자율신경 하면 또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자율신경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몸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이 있고 그 신경의 역할은 실은 정보 전달하는 역할들이죠. 그래서 이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신경은 체성신경과 그 몸체가 들어가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체성신경은 뭐냐? 근골격계로 가는 신경이 체성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나 뭐 뼈다귀, 인대 뭐 이런 부분으로 가는 신경이 체성신경이고 그 체성신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게 자율신경이에요. 그러면 자율신경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 피부로 가는 신경, 뭐 호르몬을 조율하는 신경, 그리고 혈관을 조율하는 신경뿐만 아니라 심장, 배, 장, 간, 뭐 소변, 대변, 호르몬, 수면, 뭐 면역, 체온 조절하는 모든 내장 기관하고 관련된 신경이 자율신경이에요. 그럼 두 신경의 한번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율신경, 체성신경부터 볼게요. 자, 근골격계니까 한번 손가락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움직이지죠? 뭐 이렇게 손가락 하트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율신경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심장을 한 5번만 더 뛰게 만들어 보세요. 안 되죠? 한 면역력 한번 올려보실까요? 안 됩니다. 손이 지금 너무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차가운데, 손 좀 따뜻하게 해볼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의 성격은 자기 알아서 돌아가는 자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되게 네트워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머릿속으로 심장은 내가 이렇게 뛰어야지. 호흡은 한 5번 정도 더 해야지. 자, 근육은 어떻게 해야지. 땀은 어떻게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뛰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은 예측 불가능하기도 하고 무작위성으로도 움직이지만 결국 전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아무리 조절하려고 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부분을 움직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반대로 부분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보는 시각을 이제 환원주의적 시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환원주의적 시각이라고 하면 편하게 말하면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말하자면 각각의 부품들을 모으면 하나의 완성체를 만들 수 있다는 좀 기계론적인 시각이거든요. 말하자면 자동차 바퀴, 뭐 엔진, 차체, 뭐 핸들 뭐 이런 걸 모으면 자동차는 실제로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도 의료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병원을 가봐요. 병원을 가보면 호흡기 내과 따로, 그렇죠? 순환기 내과 따로, 뭐 내분비 내과 따로 다 따로 있습니다. 네. 정형외과를 가봐도 척추 전문 따로, 뭐 어깨 전문 따로, 뭐 발 전문, 수부 전문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의 인식도 내가 뭐 어디가 가렵고 뭐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뭐 장이 안 좋고 어지럽더라도 신경과 가서는 어지러운 이야기만 하고, 내과 가서는 뭐 배 아픈 이야기만 하고, 피부과 가서는 피부 이야기만 하니까 똑같은 한 가지의 개체인데도 다른 치료들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우리가 팔, 다리에 형 모으고 심장 갖다 붙이고 장 갖다 붙이고 뭐 뇌 갖다 붙이고 척추 끼워 넣고 이런다고 살아있는 인간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안 만들어지죠. 네. 이런 것들을 사회 이런 현상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북극에 지금 어업이 파산을 했답니다. 혹시 그걸 북극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죠? 그러네요. 그렇죠? 이 북극 잘못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결국 빙하가 녹아서 그런 것이고, 빙하를 녹게 만든 거는 전 지구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빙하를 녹이면서 결국 어업 생태가 바뀌고, 그러면서 북극의 어업이 파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북극의 어업을 살리려면 전 지구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신체에 대입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손저린 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손이 저려요. 네. 자, 손이 저리면 손이 저리니까 손을 치료하면 될까요? 손을 치료한다고 절대 낫지가 않습니다. 결국 손이 저린 이유는 손으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거고, 손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이 잘못 자극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손을 지배하는 혈액순환과 손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은 어디서 나오냐? 목과 등에서 나와요. 그러면 목과 등이 범인일까요? 아닙니다. 목과 등도 피해자입니다. 왜 피해자냐? 결국 평상시에 잘못된 자세가 머리축과 골반축이 삐틀리면서 그거를 버티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게 손저림이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은 손저림이라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인 밸런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야. 그래서 그게 체성신경 네네. 부분에서 비롯된 거네요. 손을 그렇죠. 저는 게. 네.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일자목, 네. 거북목 이런 거 되게 좀 강조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제 원인이 비롯돼서 이제 신체에 질병이 유발될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 아, 자, 그 부분도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즉 부분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움직여야 되고, 전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연결성을 살려야 되고, 그 연결성의 핵심이 신경이고, 그럼 신경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신경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우리 척추 밸런스입니다. 자, 이해가 하기가 힘드시겠죠? 자, 자, 건물주가 우리 한번 내볼게요. 건물주가. 자, 너무 기분 좋죠? 건물주의 건물주니까. 자, 이렇게 똑바르고 튼튼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때요? 하는 일이 다 잘 되겠죠? 아픈 데도 없어요. 잠도 잘 자고, 똥도 잘 싸고,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점점 쓰러져 가는 건물에 사는 건물주라고 해봐요. 그럼 어때요? 이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잠도 안 와요. 소화도 안 돼. 돈도 잘 벌려요? 안 돼요. 그래서 실은 내 세포들이 어떤 구조, 어떤 그 틀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까지 관여를 하는데, 우리가 현재 접근하는 방식은 감각 따로,
운동 따로, 내장 기관 따로, 정서 따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거나 조금 더 악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이렇게 기울면 예를 네. 들어서 막 벽에 금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만 보면 안 되고 그렇죠. 사실은 이 뼈대를 네. 잡아야 되는 게 먼저인데 네. 금은 뭐 치료해도 또 가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과 구조의 역할은 굉장히 밀접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 부분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즐거운 의학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입력이 되면 반드시 출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이 입력과 출력이 피드백이 원활한 사람이면 이제 사주팔자대로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입력과 출력을 신경을 통해서 하는데, 자, 신경의 구조는 우리 아이스크림 콘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이스크림 콘은 이렇게 꽃갈콘 같은 콘 위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덩어리들이 이렇게 얹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 그리고 후각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체 내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들은 이 아이스크림 콘 척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척추로 들어가는데, 척추가 이 일자 통일자가 아니라 이 각각 떨어져 있는 이 벽돌쌓기처럼 척추체들의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체와 척추체가 관절을 만들고 있고, 그 관절에 아주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신경이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후근신경절이라는 신경절이 있는데, 거기서 자,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들이 1차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불안정해지면 이제 그 감각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적응이 제대로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콘을 따라서 이제 상향을 해야죠. 상향을 쭉 하다가 제일 처음 만나는 아이스크림 덩어리가 뇌간입니다. 아, 여기 뇌 뒤쪽에. 네네. 아, 뇌간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감각들의 1차 종착지입니다. 거기가 이제 1차 종착에서 뭘 하냐, 그 정보들을 분류를 해요. 말하자면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일들을 사장님에게 보고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거 그쵸. 물이 안 나와요, 뭐 여기 의자 부서졌어요, 이런 알아서 해,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이 뇌도 한계적인 용량이 있기 때문에 뇌간에서 쓸데없는 정보들은 절제하고 그 정보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뇌간을 거쳐서 통과한 정보들은 시상이란 부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시상은 호르몬 계통하고 이제 상호 교류를 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변연계라는 곳을 만납니다. 근데 변연계는 뭘 하는 것이냐?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하고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들의 감정이 입혀져요. 아, 짜증나, 아, 행복해, 이런 감정이 입혀지면 조금 더 정보들이 이제 풍부해지겠죠. 그 정보가 이제 뇌내에서 판단을 해서 결국 출력을 내립니다. 이제 출력을 내리는데, 자,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발가락에 잠깐 못이 탁 찔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통증이란 감각이 뇌내까지 들어갔겠죠. 그러면 결국 출력은 어떻게 일어나냐? 발로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을 움직입니다. 자, 호르몬이라는 것은 결국 혈액을 통해서 전체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혈관이 조율이 되고 내장기관에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근육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육을 빨리 수축하고 뭉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발이 잠깐 찔렸지만 실은 내장기관도 움직이는 거고, 호르몬을 통해서 전체의 시스템이 움직이고 또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 부장님한테 예를 들면 혼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 기분 나쁘로 끝나지가 않아요. 아, 뒷목이 이렇게 막 뻣뻣해지고 막 두통이 오고 또 심장은 막 두근두근대고 막 열이 받으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뿜어 오르면서 사람한테 짜증내고 막 손발도 차지고, 그래서 감정은 뿐만 아니라 내장기관, 감각, 운동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드리는 내용이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아무리 조율하려고 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연불에 불과할 것이고, 반대로 부분을 잘 움직이고 싶으면
전체를 움직이면 되는 거고, 전체를 움직이는 거는 상호 연결성에 해당하는 정보 전달, 정보 전달의 핵심인 자율신경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신데 이게 책의 마지막에 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마지막 문장이 당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네네. 이렇게 썼는데 그 건강을 영어로 네네. 홀리스틱이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홀리스틱이란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제 부분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전인적인, 전체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할 때는 대부분 객관적인 수치에 굉장히 목이 말라 있어요. 아, 어떻게든 혈압을 120에 80으로 맞춰야 돼. 아니면 공복 혈당을 어떻게든 100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고,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홀리스틱에는 이 나의 건강이 실은 가족의 건강이 되고, 이 가족의 건강이 사회의 건강이 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져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도 이제 홀리스틱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네. 그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그 자율신경 기능의학 연구소 이렇게 뭐 네이버에 쳐보셔도 되고 구글에 쳐보셔도 되면. 유튜브도 있으시잖아요.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뭐예요? 유튜브는 여기 있습니다. 네. 아프지 마쇼잉 할 때 아프지 마쇼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각각의 뭐 환자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공감하기가 쉬우실 수도 있고요. 이런 현대의학적인 내용과 이런 기능의학, 더 나아가서 자율신경 기능의학을 이 백과사전식으로 제가 블로그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건강 관련 이슈로 고민하고 있다면 뭐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건강 보통 이러면 헬스나 네. 피트니스나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는데 네. 이 홀리스틱이라는 용어가 이게 건강에도 이렇게 쓰는구나. 근데 네. 또 책에 전반적으로 읽으니까 그 전체주의적인 관점 네. 그렇게 딱 접근하니까 왜 이렇게 쓰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더 생생하게 와닿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아프고 그리고 유독 난치와 같은 잘 낫지 네. 않는다 생각할 때는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네. 자율신경의 관점에서 네. 그렇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조금 구체적인 질병 단위로 한번 좀 들어가 봐서요. 네.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뤄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언급해 보면은 목차로 만성피로, 암, 불면증, 우울증, 또 돌연사의 주범인 심장마비, 네. 고혈압, 콜레스테롤,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네. 만성 위축성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방광염, 발기부전, 질건조와 성교통, 조류. 네. 정말 그 현대인들이 네. 그냥 신문 이렇게 건강 같은 자료들 읽다 보면 그냥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다 다뤄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그 공통적인 한 가지 요소가 자율신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실은 이 자율신경에 대한 이야기를만 책에 나열을 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 궁금했던 너무나 흔하지만 이런 어떤 알 수 없었던 이런 내용 그 각각의 질환들에 대해서 자율신경 맥락하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은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문제점으로 살고 있는 게 자세 문제가 꼭 제가 이야기를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자세 문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일자목과 거북목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몸은 전체가 움직이는 거고 그 전체가 움직일 때 신경이 관여가 되는 거고 그 신경에 핵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 신경의 핵이 뇌간에 다 모여 있거든요. 뇌간. 그래서 뇌간에는 어떤 곳이냐? 거기에는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운동신경, 뭐 뇌신경, 자율신경 핵들뿐만 아니라 정서하고 관련된 신경 물질의 핵들까지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 신경 조직들이 굉장히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목 위에 바로 경추 바로 위에 뇌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목 하면 보통 이렇게 C자 형태로 있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때는. 근데 일자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펼쳐진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뼈가 펼쳐지면 그 안에 신경도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긴장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 긴장도가 뇌관까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관은 전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신 중에 취약한 곳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 이 사슬 연결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우리가 이 사슬을 당길 때 끊어지나요? 잡아당기는 곳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제일 약한 고리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 즉 원인은 공통 분모가 똑같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다른 이유는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약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다를 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인에는 자율신경 이상이 있는 거고 자율신경 이상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자세 문제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그런 습관, 태도 네. 이런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네네. 그러면 그 일자목하고 거북목이 이제 형성이 그 현대인들이 거의 다 갖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막 수그려서 보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갖고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회복되는 거는 네. 일자목을 이제 그 C 형태로 바꾸고 거북목도 이게 교정을 하면은 되는 건가요? 많은 경험이 있지만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척추의 모양이 펼쳐진 채로 굳어질 때까지 하루였을까요? 한 달이었을까요? 수년에 걸쳐서 형성된 결과값들이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급해요. 뭐 하루, 뭐 짧게는 뭐 한 달 안에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절대로 좋아질 수 없는 시기고 그 시기까지 내가 노력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포기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실은 밸런스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 무너진 밸런스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1등.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한다면 실제로는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돌아옵니다. 하지만 조금 성인이 되고 근데 우리가 성인이 돼가지고 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맞아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설거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기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나의 목 자세, 나의 전체 밸런스가 좋다는 이런 병식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덜 합니다. 그리고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입니다. 스트레칭. 그렇죠. 이런 습관들이 나를 훨씬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병식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병이 될 수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걸 병식이라고 네.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네. 그걸 더 할 테니까 보통의 일상 그 전의 속도보다는 네. 조금 더 이렇게 늦춰지거나 뭐 유지하는 정도는 최소한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원장님 그 만성피로 같은 경우, 네. 만성피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자목, 거북목 여기서 좀 많이 비롯된다고 볼 수 있나요? 많이 관여를 하죠. 원장님 그 만성피로 같은 경우, 네. 만성피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자목, 거북목 여기서 좀 많이 비롯된다고 볼 수 있나요? 많이 관여를 하죠. 자, 지금 만성피로를 생각을 해보면 뭐 만성피로는 뭐 간 때문이야 뭐 이런 광고들도 있죠. 근데 저는 홍삼 먹고. 그렇죠. 저는 뭐 그 홍삼을 먹지 않아서 뭐 간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만성피로를 생각하면 우리 직장인들 월급 통장을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월급이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와야지 내가 고정 비용을 내고 좀 남는 돈이 있어야지 뭐 친구도 만나고 그죠? 뭐 피트니스도 다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월급 자체의 양이 적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 만성 피로 상태인 거죠. 우울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월급은 충분히 들어오는데 자, 직장인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왔는데 다 나가버린 거예요. 300만 원 받았는데 290만 원이 이미 뭐 월세로 이런 거 다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10만 원 가지고 산다. 굉장히 우울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게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에너지 관점에서 우리가 피로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피로하지 않으려면 에너지가 충분히 생성이 돼야 되겠죠.
또 두 번째, 에너지가 충분히 생성된 게 또 새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생성의 관점에서 보면 자, 에너지를 누가 만들어내냐? 결국 세포가 만들어내거든요. 세포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에서 만들어낼 때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재료가 어디서 오나요? 자, 음식물에서 오죠. 자, 그 음식물이 장에서 소화 흡수가 돼서 간에서 가공이 돼야지 옵니다. 그래서 피로를 해결하려면 장간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 흡수가 잘 돼가지고 가공이 된 영양소들이 어디에 있죠? 혈액에 녹아서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가야지 내가 공장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해봐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포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재료 중에 어떤 재료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책을 읽었으니까. 아, 그렇죠. 산소. 네. 자, 우리 뭐 단식 투쟁도 많이 하잖아요. 단식 투쟁하면 뭐 몇 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안 먹고는 며칠 정도 살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숨을 안 쉬고는 몇 분도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산소가 가장 중요한 재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 화학대사에서도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에너지 생성 효율의 1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은 2개 정도의 ATP를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것처럼 빚을 져가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만성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자, 장간의 기능이 중요하겠고 혈액순환 기능이 중요하겠고 호흡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럼 장간, 혈액, 호흡을 지휘하는 신경은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척추 밸런스에 영향을 받고 자율신경의 핵은 어디 있다? 경추 바로 위에 뇌관에 있기 때문에 그 경추가 펼쳐지면 뇌관의 기능도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에너지 생성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자, 두 번째 관점 한번 볼게요. 자, 돈은 들어왔는데 스쳐 지나가 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에너지는 잘 만들어냈는데 에너지의 고정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 대화 중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어디서 많이 쓰고 있을까요? 뇌일까요? 뇌는 아닙니다. 실은 근골격계가 가장 많은 산소와 혈액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중력 영향하에서 중력이 나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 안에서 머리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계속 근육을 수축 이완하면서 지금 계속 반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은 근골격계에서 1등으로 많이 끌어다 쓰고요. 두 번째가 장간에서 가장 많이 끌어다 씁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게 바로 똥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소화 흡수를 위해서 소화액도 만들어내야 되고 끌어당겨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에서 돌려야 되고 장도 운동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돌아가는 것이 장간이거든요. 그래서 장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또 에너지가 또 소모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머리로 쓰는 직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에너지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근골격계가 밸런스가 비틀어진 분들은 소모가 많고 장간의 기능이 안 좋은 분이 소모가 많고 또 뇌의 기능들이 또 떨어져 있으면 소모가 많기 때문에 결국 또 자율신경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근골격계 이야기가 나오고 척추 밸런스가 나오고 결국 일자목과 거북목이 해결이 되면 자, 치료하면 환자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처음에 몸이 가벼워요. 이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중력이 이제 조금 그렇죠. 버티는 힘이 생기니까 야. 몸이 가벼워요. 네, 이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간 때문이야. 네. 그게 되게 부분적으로만 맞는 거였네요. 맞죠. 더 네. 근본적으로는 그 말씀해주신 근골격계 네. 그걸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그 원장님께서 조금 한두 가지만 네. 좀 이렇게 거북목 이런 거
가볍게 이렇게 좀 실천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거북목 자세를 실천을 안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자세들이 그대로 고정된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네, 자꾸 움직일 때, 자, 목은 이 C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C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고개를 젖혀주는 게 중요한데, 고개를 젖히면 이런 C자 형태가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PC를 한 15분에서 30분 이렇게 거북목 상태로 하다가 이런 물통 있죠. 이런 물통을 목 뒤에 가볍게 놓고 이렇게 힘을 빼고 젖혀주기만 해도 그런 일자목 상태가 기억이 덜 되고, 이렇게 늘어나 있던 신경이 줄어들면서 긴장도가 풀리면서 집중도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을 잘 이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뭐냐면 점심 시간에 눕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력이 이렇게 눌러대 가지고 결국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누워야 돼요. 근데 누울 때 베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개. 베개를 이 목 뒤에다 받치면 더욱더 일자목하고 거북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 뒤를 좀 받쳐주면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높이가 우리 이 길다란 수건 있죠. 길다란 수건을 길게 반으로 접어서 말면 여기 딱 맞아요. 자, 이렇게 놓고, 더 중요한 거, 누워서 핸드폰 보면 안 됩니다. 누워서 핸드폰 보면 이렇게 보면 어깨 이미 힘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쉬는 동작이 아니라 또 경직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5분 정도만 누워 있어도 오후가 달라져요. 그러면 베개가 좀 높으면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목을 받쳐줘야 돼요. 목을 받쳐주는 네. 거구나. 네. 그럼 약간 낮게도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 익숙한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근데 이거는 잠자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교정하기 위한 용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꾸 목이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려는, 힘을 주려는 거지 내가 편안하게 누우려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일자목하고 거북목 있으신 분들 집에 가보면 베개가 10개쯤은 돼요. 이걸 써도 안 맞고 저걸 써도 안 맞고 이렇게 되면 사다 보니까 만든 게 없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베개는 이 교정용 베개가 하나 있고, 뭐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 결국 수면이란 거는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베개 두 종류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목을 받쳐줄 수 있는 베개를 한 15분 정도 하고 잠이 들면 쉽게 잠이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잠잘 때 그 회복용 베개를 만약에 그걸 써서도 잠이 잘 오면 그냥 그걸 써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잠잘 때는 가장 편한 베개, 나한테 맞는. 하지만 그 잠자기 전에 우리 근골격계, 특히 신경계통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목의 커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목 커브를 만들어주면 훨씬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렇구나. 네. 그 중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네. 너무 신선하고, 그렇죠. 물통과 베개로 그렇게 간단하게 5분, 15분 네. 그 정도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네. 참 그거를 실천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성피로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꼭 진짜 실천해 봐야겠다. 대부분 이제 재밌게 하는 말씀들이 그렇잖아요. 저는 뭐 어깨에 곰이 2마리예요. 근데 뭐 새끼 낳았다는 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결국 이 만져지는 이 근육 자체가 그 승모근이 되게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단단해지고. 근데 그 승모근을 지휘하는 신경 자체가 이 목에 있어요. 목. 그게 척수 부신경이라고 하는데, 실은 척수 부신경이 뇌신경인데 희한하게 그 뇌신경임에도 목에서 내요. 목에 핵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펼쳐지면 이 승모근이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면 척수 부신경이 풀리고, 그러면 이제 곰이 이사 가겠죠. 네. 네. 원장님, 그 좀 더 몇 개만 더 질문을 네. 여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암이거든요. 근데 책에 당신의 일자목이 암을 일으키고 올지도 모른다. 네. 이게 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 가지 그냥 뭐 환자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한 뭐 2, 3년쯤 이제 다니시는 분인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떤 상태로 오셨냐? 대학병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사형 선고죠. 정리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약이 안 듣는 거예요. 약이 이제 항암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반응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한 희망이 없이 이제 하나의 희망의 끈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 실은 이런 자율신경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보다 체력이 좋습니다. 예, 저보다 체력이 좋습니다. 네. 예, 지금은 그 대학병원에서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잘 되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유지가 잘 되는데, 자, 암이 실은 암 환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웅달님, 저 지금 암세포 있어요. 누구나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빨리 인지를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암세포가 어디에 생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사람마다 뭐 갑상선 암도 흔하고 위암도 흔하고 뭐 폐암도 흔하지만 실은 그건 발생된 위치가 갑상선일 뿐이고 저는 폐일 뿐이고 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그 세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거나 아니면 변형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그 변형된 세포들이 이제 암세포인데 2019년에 이런 암세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좋지 않은 환경을 연구를 하면서 저산소증이 우리 몸에 암을 유발을 시키고 그리고 성장을 시키고 전이를 시킨다는 게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거든요. 즉 세포가 산소가 적으면 혈관들을 많이 끌어당기면서 암세포를 만들고 성장하고 전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발생을 했을 때 암 자체만 수술로 제거하고 뭐 항암 치료로 죽이고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죽일 게 아니라 암이 발생되는 전체 환경을 조율을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힌트를 산소에서 본 거죠. 그러면 내가 똑같은 이 지구의 산소를 마시는데 왜 내 세포나 내 몸 안에는 산소가 부족한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소는 일단 숨을 쉬어야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숨을 쉴 때 어떻게 숨을 쉬죠? 내가 숨을 쉬라고 하는 신경 명령이 내려졌을 거고 호흡 근육이 움직이면서 폐를 부풀리면서 산소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폐 호흡이 건강하려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이 원활해야 되고 그 대표적인 근육이 횡격막이에요. 그리고 이 늑간, 그 갈비뼈와 갈비뼈를 벌리고 닫으면서 이 폐를 팽창시킬 수 있는 늑간 근육이 폐 호흡에는 매우 중요한데 횡격막을 움직이는 신경이 어디서 나오냐? 경추 3번, 4번, 5번에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거북목만 돼도 총 폐활량이 30%가 줄어듭니다. 30%네요? 하한가죠. 말하자면 주식의 하한가. 그러네요. 매일매일이 그렇구나. 산소 하한가를 맡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늑간근은 누가 지배를 하느냐? 등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이 이렇게 굽었다고 해볼게요. 등이 뭐 예를 들면 쫙 펼쳐졌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또 근육 이상이 오면서 호흡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무리 호흡 기능이 좋아도 결국 그 산소를 혈액에 녹여서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혈관이 쪼그라들어 있다, 좁아져 있다, 직경이 좁아져 있다. 그렇게 되면 세포는 산소가 배가 고픈 거예요. 저산소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혈관의 직경을 쪼우는 신경이 누구냐?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항진이 되면서 혈관을 수축하고 수축하게 되면서 세포는 산소가 배가 고픈 상황이 되는데 그 자율신경의 핵이 뇌관에 있고 그 뇌관 밑에 목이 있고 그래서 목이 펼쳐지면 호흡에 이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자, 저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고 해볼게요. 이제 암이라는 불이 난 거죠. 야, 불이 났어! 막 해서 이제 소방차를 막 불렀죠. 근데 길이 너무 좁은 거야. 막 불법 주정차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이제 성장을 하고 전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은 암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암을 일으키는 전체 환경을 봐야 되고 전체 환경에서는 호흡, 산소가 중요하고 호흡, 산소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혈관의 직경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핵심은
자율신경.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여러분의 전체 밸런스. 그 중에서도 목, 등이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너무 체계적이세요. 아, 예. 지금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진짜. 너무 비유도 너무 탁월하셔가지고요.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이해하셔야 될 텐데. 그 네. 아까 그 교감신경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교감신경이 약간 이제 수축하고 긴장하고. 네네. 그러면 그 부교감신경은 네. 그거를 이제 넓히고 좀 완화시키고 이런 건가요? 이제 대부분의 이런 자율신경을 설명할 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길항, 얘가 세면 뭐 얘가 약해지고 얘가 약하면 얘가 세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은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자, 어떤 시스템이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교감신경은 80%가 감각신경입니다. 자, 감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보는 거예요. 자, 부교감신경의 대부분은 이제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거든요. 미주신경은 영어로 베이거스 너브예요. 그 베이거스가 뭐냐면 우리 그 만화 베가본드 아시죠? 뭐냐면 방랑자 신경이에요. 이 전체 내장 기관을 다 방랑하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아, 혈관의 톤은 지금 어떻나? 예를 들면 지금 호르몬은 어떻나? 이것들을 그냥 지켜만 봅니다. 명령을 내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쫙 끌어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20% 정도는 출력을 하고요. 나머지 정보들은 교감신경한테 일러요. 야, 저기 난리 났어. 빨리 처리해. 그렇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 이제 출동하죠. 대부분 뭘 가지고 하냐면 혈관을 가지고 조율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가 한정된 자원인데 내가 예를 들면 집을 사야 된다. 그럼 다른 지출을 다 줄이고 이 집을 사는데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혈액을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것들을 혈관을 잠그고 나머지를 배치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올라간다고 혈관이 늘어나진 않고 혈관 입장에서 보면 교감신경이 세게 나오면 혈관이 수축을 하고 교감신경이 적게 나오면 조금 풀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신경들은 실은 이런 펄스 형태로 나오는데 실은 자율신경은 멈추면 죽는 거예요. 멈추면. 계속 왔다 갔다 수축과 네, 교환을. 그게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일 뿐이지 그게 중간에 멈추는 순간 우리 몸은 사망.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죠. 네. 이게 또 암이 진짜 그 세포 그런 쪽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네. 더 나아가서 또 궁극적으로 가니까 이제 그 근골격계, 네. 체성신경 네. 거기로 또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뼈하고 신경하고 세포하고 이런 게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그 아이스크림 콘 모양으로 우리가 신경계가 있다고 했죠. 그 신경계가 그럼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를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뇌 척수액이라는 그 액체 속에 신경이 이렇게 둥둥 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 바깥에 두개골과 척추에 의해서 보호가 돼 있고, 자, 우리 두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부가 이제 물에 들어있잖아요. 그 두부를 이렇게 확 해보세요. 어떻게 두부 다 찌그러져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조직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물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결합 조직에 의해서 뼈에 다 이렇게 앵커가 돼 있어요. 상하, 좌우, 뭐 전후 다 앵커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뼈의 모양이 변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두부처럼 부드러운 조직도 그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서 흐물흐물 거리겠죠. 네. 그러니까 악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 자세하고 신경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어 생각하지만 이 자세가 척추의 모양을 바꾸고 척추에는 신경이 직접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척추의 모양이 변하면 신경의 기능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변하면 기능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형태가 변하면 기능이 변한다. 네. 보통은 형태는 별로 접근을 하지 않고 네. 이게 간이 제대로 작동하냐 네. 아니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냐 이렇게 기능적으로 먼저 보는 것 같은데 네. 형태가 기능을 좌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게 외형이 되게 중요하네요. 외형이지만 실은 뭐 한두 번 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죠. 결국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반복적인 생활 습관, 재밌을까? 나의 자세가 만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허리를 고추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환자분께서 네. 한 2년, 3년 정도 내원을 하면서 그거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는 건가요? 뭐 치료 스케줄은 뭐 구체적으로 뭐 설명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이제 초기에 저희가 이제 집중 치료 기간을 갖고 나머지는 뭐 유지 강화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뭐 매일 다니거나 이런 스케줄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리고 조금 더 좀 재밌고 생소한 관점에서 우리가 근골격 개선, 즉 척추 밸런스 관점에서의 이런 건강관리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위에도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각각 조합을 해가지고 그분에 맞는 쉽게 말해 레시피를 통해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게 한순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실 때는 그 환자분들이 그걸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네네.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만약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네. 효과가 분명 나타나는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음. 이제 병원에 처음에 다닐 때는 모르다가 병원에 이제 집중 치료가 끝나고 뭐 예를 들면 2달 있다 오세요 하면 그때 너무 좋아져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때 하는 거고 제가 환자분이 어떻게 좋아지는 줄 아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자 처음에 저희 병원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 대부분 뭐 돌고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행색 또한 대부분 어두운 색 옷, 뭐 화장기 하나도 없는 쉽게 말하면 뭐 칙칙한 이런 형태로 대부분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좋아져서 찾아올 때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밝습니다. 인사를 잘하고요.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제가 생전 처음 제가 화장품을 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꾸밀 여력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냥 좋아지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와, 그분들은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극한의 상황에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네가 손을 놓느냐, 내가 손을 놓느냐 이게 안 되도록 이제 저희가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진료 시간이 굉장히 괴로울 때도 있어요. 굉장한 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 이게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 생각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해법이나 이런 계획을 말씀을 드려도 이 머리에 박혀 있는 이런 고정관념들 고혈압이면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암 치료는 당연히 항암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힐링 알고리즘 바로잡기라는 책을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 힐링 알고리즘이 뭔가 이렇게 치유되는 그렇죠. 그런 뭐 패턴 알고리즘?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은 힐링 알고리즘 이제 따로따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렇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몸 안에 탑재되어 있는 항상성과 그 회복력을 살리기 위한 그 문제점들, 즉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바로잡자 이런 뜻으로 힐링 알고리즘 바로잡기라고 제가 책을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주로 이제 그 형태 네. 그리고 그 척추, 네. 뇌간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 네네. 그 책에 R은 N제곱 플러스 1? 네네. 요거는 어떤 공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척추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자 우리 척추가 하는 일 중에서는 뭘 하죠? 이 중력을 이겨내는 힘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생존을 한다는 거는 중력의 힘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생존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R은 우리가 중력 하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 N은 척추 커브의 개수예요. 그래서 척추 커브는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있거든요. 그 시원 그렇죠. 네, 그래서 경추는 앞으로 그리고 흉추는 등 쪽으로 그리고 요추는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굉장히 중력에 의해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몸이 되는데 자 하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자 n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총 만점이
내가 10점이잖아요. 총 3개가 있었을 경우에는. 하지만 일자목만 돼도 5점으로 50%가 줄어드는 거예요. 50%가. 그래서 일자목만 관리를 잘 해줘도 우리가 굉장한 혜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병식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병식이 생기려면 좀 객관적으로 본인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옆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내가 이게 일자목이 있나? 등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은 잘 알 수는 없거든요. 실은 뭐 귀의 위치, 뭐 골반의 위치, 뭐 눈높이, 뭐 손높이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틀어졌다는 거는 대충은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특히 전 척추를 한번 찍어보면 아, 내 속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인식이 팍 되거든요. 아, 전신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턱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경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흉추, 요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리 길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런 전반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이면 이제 인식이 되면서 아, 이게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바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보통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뭐 가슴이 아프다면 가슴만 딱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신을 찍어서 네. 딱 형태를 우선 보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같았으면 저 이랬을 것 같아요. 자, 흉추 엑스레이를 찍어놓고 폐만 봤을 것 같아. 폐렴이 있나? 뭐 기관질 멀쩡하나? 그러니까, 지금도 보는데, 그러잖아요, 병원에. 네. 근데 실은 그 가운데 있는 흉추만 봐도 아, 이 사람의 자율신경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이는 시각을 좀 넓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원장님 딱 한 가지만 네. 더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불면증. 아, 불면증 예, 중요하죠. 불면증 이거 진짜 현대인들이 잠을 못 이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도 많이 노출돼서 더 그런 것 같다는 이제 언론 보도도 많고. 네. 이것도 한번 진단해 주세요. 자, 우리가 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민도 많고 이럴 때는 이제 잠을 이룰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좀 잠 좀 자볼까 하다가 또 TV 한번 켜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계속 돌리다가 한두 시간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근데 불면증이다. 그러면 약을 먹지 않아서 내가 잠이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먹는 약도 어떤 약이냐? 신경 안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다운시키는 약이에요. 그렇다고 약이 다 듣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만으로 자야지 이렇게 돼서 자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고, 실은 우리 생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나오는 수면 유도 물질들이 적절하게 실은 나와야지 내가 잠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면 유도 물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멜라토닌, 두 번째 아데노신, 세 번째 코티졸입니다. 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멜라토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뭐 수면 호르몬, 뭐 항노화 호르몬 뭐 많이 알고 있죠. 비행기 타고 가서 막 먹고. 그렇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와야 내가 잠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멜라토닌은 대부분 여기까지는 알고 계세요. 아, 트립토판이라는 영양소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니까 이 트립토판이란 거를 많이 먹으면 내가 멜라토닌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중간 과정을 보면은 새로운 관점이 보입니다. 자, 멜라토닌은 이 뇌의 송과샘이라는 샘에서 만들어지는데, 자, 트립토판에서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으로 변환이 되고,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면서 수면을 유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변환시킬 때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게 교감신경.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합니다. 그 교감신경이 자, 뇌간에서 나와서 목을 통해서 내려와서 상부 흉추 등에서 다시 꺾어서 올라갑니다. 목을. 그래서 여기에 위목 신경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송과샘으로 이제 신호를 쏴주는 거예요. 펼까 끌까. 그래서 아무리 트립토판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의 건강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데노신 이야기 드릴게요. 뭐 아데노신은 실은 뭐 우리 이 커피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고요. 자, 아데노신은 그 만성 피로 이야기 드릴 때 나오는 에너지, ATP에 그 사용되고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ATP가 뭐냐면 아데노신 더하기 T가 트리 3개라는 뜻이고요. P가 포스페이트 인산기. 그러니까 아데노신 더하기 3개의 인산기가 붙어 있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돈,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 때 인상기를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빨리 떨어지겠네. 예, 인상기가 떨어지면서 아데노신이 쌓이고 그 아데노신이 축적이 되면 수면 욕구가 생기면서 내가 잠에 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ATP가 풍부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만성 피로 때 다 설명을 드렸죠. 우리 쉽게 말하면 장 기능도 중요하고 혈액 기능도 중요하고 호흡 기능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잠이 안 온다고 계속 빈둥빈둥 누워만 있고 이러면 ATP를 사용할 새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아데노신이 부족해가지고 잠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호르몬이 이제 코티졸이에요. 코티졸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인데, 코티졸은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호르몬 샘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어떤 호르몬이냐?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이 들 때 코티졸이 낮아져서 잠이 들었다가 이제 새벽 5시경에 코티졸이 최고치를 치면서 우리가 각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이 들려고 하는데 코티졸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잠이 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내가 저녁인데도 잠이 들어야 되는데도 왜 스트레스를 받냐?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거예요. 밤늦어가지고 야식을 먹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술 드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과로, 뭐 또 밤늦게 운동하는 거, 과한 운동들, 그리고 뭐 과식, 이런 것들이 코티졸을 올리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고, 눕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신 분들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척추는 이런 S커브를 가지고 있는데 그 S커브를 근육들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워서 잠들 때는 어떻게 되죠? 근육이 이완이 되겠죠. 그래서 실은 척추가 이런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커브를 벗어나서 조금 펼쳐지는 편이에요. 자, 척추가 펼쳐지면 신경도 긴장이 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펼쳐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자목이 된 상황, 이미 거북목이 된 상황에서 높은 베개까지 써볼게요. 잠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뇌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뇌간은 자, 이거를 사장님한테 올릴까 말까 이렇게 그 분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뇌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모든 정보들을 다 올려버려요. 지금 내가 이렇게 누워서 느끼는 이런 감각들, 뭐 예를 들면 내가 또 너무 좋다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또 돌침대까지 탔다 생각해봐요. 이 딱딱한 느낌들, 그렇죠? 이런 감각들이 다 걸러지지 못하고 체에 걸러지지 못하고 뇌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 되뇌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는 지금 한낮인 거예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코티졸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일자목, 거북목, 그리고 뭐 흉추가 뭐 거북 등,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그냥 눕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원장님, 제가 그 첫 번째 만성 피로를 물어봤잖아요. 네. 그 보통은 피로하면은 자고 싶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실은 이렇습니다. 가장 건강한 잠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잠은 이러신 분이 있죠. 나도 우리 애들처럼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들고 싶고 눈 딱 감자마자 잠드시는 분이 있죠. 실은 그분도 위험해요.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가 그만큼 완전히 소진된 형태로 잠이 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가장 건강한 잠은 잠을 청해야지 잠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5분에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스르르 드는 잠이 가장 좋은 잠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성 피로까지 걸리면 실은 불면이 오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 원인, 공통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정말 진짜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 만성 피로라고 하는데 피로한데 어떻게 오히려 더 잠을 잘 자는 그렇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야, 니 일 안 하냐? 멀쩡하네. 뭐 지금 뭐 대충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더 해, 더 공부해. 뭐 지금 뭐 4당 오락을 넘어서 3당 사락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죠.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분들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오늘 진짜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네. 알아봐야 된다는 거.
그게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 진짜 피로도 어느 적당히 필요해야지 너무 극한으로 가면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일상에 많은 것들을 그렇죠. 해칠 수 있는 거. 네. 아, 네. 원장님 그 책의 말미에서 그 가장 완벽한 건강 전략을 좀 압축해서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몇 가지만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참여하랍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나의 건강 상태를 뭐 전문가나 어디 특별한 명의 없어? 뭐 특별한 영양제 없어? 이렇게 찾을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결국 내가 만든 질병은 결국 내가 만든 거고 그 풀어가는 것도 내가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시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를 하려면 결국 객관적인 검사를 해보시라. 이렇게 좀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제거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 자꾸 뭐를 보충하려고 해요. 자, 우리 요즘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이렇게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돈이 부족해? 아, 그럼 돈 찍어내면 되지. 뭐 예를 들면, 아, 약이 부족해? 그럼 약 더 먹으면 되지.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을 먹지 않아서, 뭐 시술을 받지 않아서, 뭐 특정한 아주 고급 비싼 식재료를 먹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 중에 하나씩이라도 제거하는 관점으로 가면 결국에는 정말 건강해지는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자세 1등, 2등이 식단, 세 번째가 이제 환경적인 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질 전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게 나의 문제들이 한 번 잘못했다고 결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결국 양이 쌓이면 결국 질적인 변화가 되고 질적인 변화가 되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적기는 지금 바로입니다. 결국 내일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양이 축적되면은 네. 질로 변환된다는 양질 전환의 법칙. 오늘 이렇게 만성 피로, 불면증, 그리고 암 네. 이렇게 세 가지 좀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이론을 한번 짚어주시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질병까지도 언급해 주셨는데 책을 보면은 정말 다양해요. 그 우울증도 있고 네. 심장마비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 이런 네. 것도 있고 좀 뭐 발기부전 그리고 여성분들은 질건조와 성교통, 조루, 뭐 방광염 이런 것까지도 다 다루고 있어서 네. 진짜 한번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좀 많이 건강책도 읽고 네. 병원도 막 다녀봤는데 좀 안 되시는 분들 꼭 네. 읽어보시면 좋겠고 네. 또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원인은 결국 또 그 일상에서의 습관 거기서부터 네. 비롯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건강에 정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책 힐링 알고리즘 바로잡기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한번 적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결코 모든 분들이 제 이야기에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불쾌한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년 동안 쌓아온 경험 속에서 환자분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건강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단 한 명이라도 극복을 하는 단 한 명이라도 이 이론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장님께서 잘 나가시는 이비인후과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난치병까지 하시고 또 몇 년 동안 그 노하우 속에서 경험한 게 있으시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쓰신 거잖아요.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신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책방 가셔서 네. 이 책의 뒷부분부터 우선 봐도 거기에 환자 후기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읽어봐도 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그런 생생한 후기담이 딱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힐링 알고리즘 바로잡기 책을 쓰신 조준호 원장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건강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